한국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그림자만 좇는 삼류 모방국이죠. 근거는요? 역사 내내 큰 나라 눈치만 보며 줄 서온 나라 아닙니까? 이 말은 런던의 어느 대학 연구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은 오후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세계사를 가르치던 한 외국인 교수의 입에서였죠. 그런데 한국을 다룬 얇은 브로슈어는 먼지만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엎어져 있었죠. 학생들은 조용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유학생이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더 단단했죠. 그렇다.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한 문장이 꽂혔습니다. 한국은 삼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말 한 줄이 국경을 넘고 산맥을 넘어 지도의 빈 공간으로 이어질 줄은요. 베트남 북부 하장 산맥 깊은 마을. 새벽이면 안개가 발목을 감싸고 저녁이면 이름 모를 노랫말이 골목을 맴도는 곳. 언뜻 보면 한국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문턱을 넘는 순간 오래 믿어온 상식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던 공기 속에서 바닥은 한국 온돌처럼 따뜻했고 낯선 부엌에서는 된장과 똑같은 발효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내뱉는 말끝에서는 아리랑을 닮은 억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이런 게 여기서? 말문이 막히고 눈빛이 흔들립니다. 비웃음이 멈추고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만든 건 다름 아닌 국경을 넘어 전에 내려온 한국의 흔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비밀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 하트만이었어요. 저는 런던 대학에서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였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인도까지, 이집트에서 멕시코까지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다.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 한국은 그저 따라하는 나라다. 이게 제 머릿속에 있던 말이었고 때로는 제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었어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짧게 대답했었어요. 한국? 그냥 다른 나라 따라하는 거지. 아시아에서 진짜 강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야. 한국은 독창성이 없어. 저는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말했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틀렸었고 눈이 가려져 있었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학자라는 이유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었죠. 저는 유럽 문화에 관한 책들을 출판했었고 뉴욕과 파리, 베를린에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무시했을 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한국은 작아. 한국은 중요하지 않아. 한국은 연구할 가치가 없어. 저는 이 믿음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눈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가끔 런던에 있던 한국 학생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있었죠. 저는 그 침묵이 동의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 침묵은 아픔이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제 사무실에 한 학생이 찾아왔었어요. 이름은 민지였고 한국에서 온 인류학 전공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교수님, 왜 제 나라에 대해 항상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나가기 전에 이렇게 속삭였었죠. 교수님, 언젠가는 보시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그림자처럼 제 곁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떨쳐냈습니다. 그녀가 단지 감정적이고 애국심이 강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금이 가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베트남의 하장 산맥으로 갔었어요. 소수민족의 언어와 노래를 연구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저는 그것이 베트남 문화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었죠. 한국은 제 머릿속에 전혀 없었어요. 산맥은 높고 안개로 덮여 있었어요. 길은 뱀처럼 꾸불꾸불했고 좁았었어요. 마을은 초록빛 언덕 사이에 숨어 있었고 나무로 지은 집들은 돌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지붕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설레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여기에서야말로 순수한 베트남 문화를 발견할 거야. 여기에서 진정한 독창성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제 한국에 대한 낡은 믿음은 여전히 강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멀리 있고 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었죠. 하지만 인생은 오만한 사람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첫 번째 집에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안으로 들어섰는데 발밑이 따뜻했어요. 산속의 바람은 매섭게 불고 있었는데 바닥은 따뜻했었죠. 자세히 보니 돌 아래에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열기가 바닥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었어요. 이건 한국 온돌 난방이잖아. 하지만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 어떻게 한국의 온돌이 있는 거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었어요. 머리는 우연이라고 설명하려고 했었죠. 단지 지역의 방법일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었어요. 한국은 작아. 한국은 중요하지 않아. 한국은 독창적인 게 없어. 하지만 제 발밑의 따뜻한 바닥은 저에게 반박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돌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너는 틀렸어. 너는 진실을 모르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발밑에서는 따뜻한 바닥이 느껴지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한 목소리는 말했었어요. 별거 아니야. 과장하지 마.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야. 다른 목소리는 속삭였었죠. 잘 봐. 어쩌면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어. 저는 민지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이 그날일까? 시작일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인정했었어요. 아마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내가 눈이 멀었었어. 한국을 너무 쉽게 무시했었어.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한국은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의 작은 마을이 정반대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닥은 단순한 열이 아니었어요. 그건 신호였어요. 그건 제 오만에 대한 도전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고 있었어요. 나는 한국이 작다고 생각했었어. 나는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어쩌면 내가 틀린 걸지도 몰라. 무시하던 가면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었어요. 산속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안개는 언덕 사이를 흰 강처럼 떠다니고 있었어요. 제 입김은 작은 구름처럼 흩어지고 있었죠. 마을은 고요했었고 닭들이 흙을 파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장 가까운 나무집으로 걸어갔었어요. 벽은 연기로 그을려 어둡게 변해 있었고 지붕은 지프로 두텁게 덮여 있었죠. 깨가 짖다가 나이 많은 여인이 문을 열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었어요. 바닥이 따뜻했었어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따뜻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돌을 만졌는데 손끝으로 열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바닥 밑을 들여다보니 연기가 통하는 구멍들이 기초를 따라 나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한국 온돌이잖아. 심장이 뛰기 시작했었어요. 머리는 흔들고 있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베트남 북부에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의 오래된 난방 방식인 온돌을 보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저의 놀란 눈빛을 보고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그녀가 말을 하면 어린 소녀가 통역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추운 땅에서 왔습니다. 겨울이 길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얼지 않게 바닥을 데웠습니다. 그 말이 번개처럼 제 마음을 쳐섰어요. 추운 땅, 긴 겨울, 따뜻한 바다. 그건 바로 한국을 떠올리게 했었습니다. 예전 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한국은 작아. 한국은 중요하지 않아. 한국은 독창적이지 않아. 그런데 지금 발밑의 바닥은 소리치고 있었어요. 너는 틀렸어. 밖으로 나오자 집 뒤에 큰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갈색 빛깔의 둥근 항아리들이 햇볕을 받으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은 제가 서울에서 본 적 있는 장독대와 똑같았어요. 그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었죠. 호기심에 뚜껑을 열자 강하고 짠 향이 확 풍겨왔습니다. 깊고 묵직한 냄새였어요. 그건 발효된 콩의 향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된장이네. 마을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 음식입니다. 국에도 넣고 소스에도 씁니다. 제가 맛을 보니 강하고 흙냄새가 배어 있으면서도 풍부했어요. 한국의 된장과 간장을 떠올리게 했었습니다. 항아리와 냄새 그리고 맛까지 너무 익숙했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흉내가 아니야. 이건 연결이야. 저는 작은 가방으로 달려가 노트를 꺼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급히 적었죠. K온돌 베트남 속 한국식 남방. K발효 콩이 담긴 한국식 항아리. K기억산 속에 숨겨진 유산. 저는 각각의 문장을 2번씩 밑줄을 그었어요. K온돌, K발효, K기억. 이건 작은 흔적이 아니었어요. 증거였죠. 한국의 문화가 멀리까지 전해져 왔다는 증거. 한국이 세상에 오래 남을 것을 주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흉내가 아니야. 이건 기억이야. 이건 역사야. 그런데도 예전에 자존심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머릿속 목소리가 말했죠. 과장하지 마. 아시아 사람이라면 다 항아리 쓰는 거야. 추운 곳이라면 바닥을 데우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니야. 자세히 봐. 모양도 맛도 방식도 이건 한국 거야. 부정할 수 없어. 저는 다시 손을 따뜻한 바닥에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항아리 뚜껑을 열어 향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고 자존심만 거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런던에서 만났던 제 학생 민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물었었죠. 왜 제 나라에 대해 그렇게 차갑게 말하냐고. 그녀가 말했었어요. 언젠가는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집안의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제 노트가 놓여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일상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엌의 연기는 하늘로 오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집 뒤의 항아리들은 세월의 기억을 지켜주는 수호자처럼 서 있었죠.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얼마나 무심한 말을 했었는지 부끄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아. 한국은 중요하지 않아. 한국은 기억이야. 한국은 역사야.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따뜻한 바닥 항아리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한 집에서 이만큼의 한국의 기억을 볼 수 있다면 이 산 전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걸요. 해가 천천히 하장 산맥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안개를 스치자 마을이 깨어나고 있었죠. 닭이 울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사이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노트를 들고 밖으로 나왔었어요. 더 많은 것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어요. 아이들 몇 명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서로를 쫓으며 소리 지르고 웃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떠드는 소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자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소리, 정확히는 단어가 아니라 억양이 이상하게 익숙했었어요. 문장의 끝을 올리는 방식, 특정 모음을 길게 끄는 방식, 부르는 리듬이 마치 한국의 할머니들이 손주를 부를 때와 비슷했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이리 와 라는 듯한 말을 외쳤는데 마지막 소리가 높게 올라갔어요. 한국어로 이리 와 라고 말할 때와 거의 똑같았죠. 언어는 달랐지만 억양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죠. 저는 가방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었어요. 빨간 버튼을 눌러 아이들을 향해 녹음을 시작했죠.
웃음과 외침, 높아졌다 낮아지는 목소리들이 그대로 테이프에 담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녹음을 서울대학교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표본들과 비교했었어요. 종이에 소리 곡선을 그려보니 파형이 맞았고 리듬도 같았었어요. 억양의 유전자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속삭였어요. 언어는 기억이야. 언어는 감정이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언어는 기억이야. 언어는 감정이야. 단어는 달랐지만 목소리 속 감정은 분명 한국적인 것이었어요. 제 옆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음악학자 소피아 로시가 있었어요. 그녀는 현지의 노래를 연구하러 온 동료였었죠. 저는 흥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었어요. 들어봐요. 저는 녹음을 다시 들려주었어요. 이 소리 끝을 올리는 방식 리듬 한국과 같아요. 소피아는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감은 채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유산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는 고향의 소리예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이 파고들었어요. 유산, 고향, 감정. 저는 다시 부끄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해 왔었어요. 학생들에게 한국은 작고 중요하지 않고 그저 따라하는 나라라고 말해왔었죠.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 산속마을에서 그 아이들이 한국의 소리를 목소리에 담아내고 있었어요. 공부해서 흉내낸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며 조상의 리듬 속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책에도 없고 박물관에도 없었어요. 그건 아이들의 웃음 속에 있었고 놀이 속에 있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을지도 몰라. 한국은 위대할지도 몰라. 한국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울리고 있어. 아이들이 웃으며 제 옆을 뛰어가다가 한 소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외쳤어요. 달리느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 아이는 웃으며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뜻은 몰랐지만 그 감정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소리는 높게 올라가며 따뜻하고 장난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건드린 건 책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부르던 기억처럼 다가왔었죠. 저는 또다시 속삭였어요. 언어는 기억이야. 언어는 감정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는 건물이나 유물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리 속에 있었고 사람들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 속에 있었고 감정을 목소리로 담아내는 그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저는 제 안에 있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오만이 쌓아올린 벽, 자존심이 만든 벽,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고 속삭이던 그 벽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었어요. 베트남의 이 산맥에서 한국의 눈 덮인 평원까지 이어진 하나의 선을. 조상들의 목소리, 노래, 이야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며 그들의 마음속 씨앗처럼 전해졌다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씨앗들이 이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더는 비웃을 수도 작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숨겨진 산속마을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살아있었으니까요. 서울을 본 적 없는 아이들 속에서도 한국의 리듬은 강하게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굵게 적었었어요. 한국은 감정으로 말한다. 한국은 소리로 기억한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믿음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해가 산 뒤로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불빛에 비쳐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긴장과 설렘으로 크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듣게 되었었어요. 하얀 머리에 등이 굽은 노인 차오지아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 멜로디는 잔잔한 강물처럼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산등성 위에 바람처럼 높이 치솟고 있었죠. 그 소리는 우리를 감싸며 모든 청중을 고요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었어요.
그가 쓰는 음계는 오음 음계였는데 제가 한국의 민속 음악에서 연구했었던 바로 그 5음의 체계였어요. 리듬, 멈춤, 구절 끝에서 갑자기 끌어올리는 방식 그것은 한국의 아리랑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제 옆에 있던 소피아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리랑의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두 멜로디가 겹쳐졌습니다. 노인의 노래와 아리랑이 만나 하나가 되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올라가면 아리랑이 따라 올라갔고 두 소리는 마치 두 개의 강물이 한 곳에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감탄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노래는 역사야. 노래가 끝나자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북쪽에서 살았어. 가을이면 산은 붉게 물들었고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왔지. 우리는 사냥을 했고 농사를 지었고 새로 도구를 만들었어.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왔지. 씨앗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노래를 가지고 왔어. 통역된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붉은 산, 깊은 눈, 쇠 도구 그것은 베트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옛 한국 고구려의 시대였어요. 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세대를 이어 전해진 기억이었고 국경과 세기를 넘어 불려진 역사였던 거예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고 그저 따라하는 나라라고 말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외딴 산속마을에서 서울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을 목소리와 노래, 그리고 이야기 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야. 노래는 역사야.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노래는 기억이야. 그 말이 북소리처럼 제 가슴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노래가 오래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깊은 뿌리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몰랐었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조차 조용히 앉아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선, 이건 증거야. 음악은 거짓말하지 않아. 유산은 반드시 흔적을 남겨. 그녀의 말은 불처럼 제 가슴에 새겨지고 있었어요. 증거, 유산, 기억. 그 순간 저는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오만, 무시, 잘못된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죠. 마치 노인의 노래가 제 가슴속으로 들어와 제가 쌓아온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런던에 있는 제 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생각났어요. 왜 제 나라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냐고 물었던 그녀 말이요. 만약 그녀가 지금 불빛 속에서 눈물 흘리는 저를 본다면 알았을 거예요. 그 교수는 드디어 보기 시작했다고. 불은 타닥이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산은 노래의 증인이 된 듯 고요히 서 있었죠. 저는 노인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 품에 기대앉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은 역사로 노래한다. 한국은 노래로 기억한다. 그날 밤 저는 숨겨진 집의 따뜻한 온돌 위에 누워 있었어요. 아리랑의 선율과 노인의 노래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하나가 되었고 저는 알았죠. 한국은 작지 않아. 한국은 위대해. 한국은 기억이야. 한국은 역사야. 산속마을에서의 날들은 금세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었고 저녁마다 노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었어요. 제 노트는 기록으로 가득 차고 있었고 녹음기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제 마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고 있었죠. 하지만 곧 저는 불안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보다 더 크게 저를 흔들었던 것이 있었죠. 마을을 걸을 때마다 많은 빈집들을 보게 되었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저는 한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집들이 이렇게 비어 있나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에 갔어요.
그들은 일과 돈 그리고 다른 삶을 원하지요.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다시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노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 아이들은 많지 않았어요. 세어보니 마을 전체에서 10살 이하 아이들이 단 6명 뿐이었어요. 6명. 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단 6명으로 얼마나 오래 전통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저녁 저는 노인 차우지아와 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우리 노래는 앞으로 5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어. 그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잊어버릴 거야. 손주들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할 수 있지.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무 타는 소리를 들으며 제 얼굴에 닿는 열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노래가 사라진다면 찾아올 그 고요함을 떠올리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린 응우엔이라는 젊은 여인을 만났었어요. 그녀는 마을에 남은 유일한 교사였죠. 눈빛은 차분했지만 강인했어요.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제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여기엔 미래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을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노래를 지킬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한 사람이라 해도 저는 그 노래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저를 흔들었어요. 그녀는 젊었지만 역사 전체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녀가 열쇠다. 그녀가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날 밤 저는 나무집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바닥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래를 상상했어요. 마을의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사라지고 노인들의 기억도 사라지고 햇볕 아래 발효된 항아리 하나도 남지 않은 미래를요. 그것은 마치 한국 자체를 잃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건 단순한 베트남의 유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산속에 숨겨진 한국의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죠. 눈물이 제 눈가에 차올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진실은 기록되어야 해. 기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 그 말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진실은 기록되어야 해. 기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 저는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소피아 그리고 젊은 교사 린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매일 작업했었어요. 노인들이 부른 32곡의 노래를 녹음했어요. 발효 과정을 촬영하며 모든 단계를 기록했어요. 집 구조와 온돌 시스템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이들의 억양과 웃음을 담아냈어요. 제 노트는 세부 기록으로 두꺼워지고 있었고 녹음기는 소리로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기술은 기록할 수 있고 종이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통을 진짜로 이어가는 건 오직 사람뿐이었어요. 저는 6 아이들 앞에 서 있는 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었고 아이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죠. 그들의 목소리는 높고 순수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녀는 저보다 강했고 소피아보다 강했고 어떤 학자보다 강했어요. 그녀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달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한 약속을 했었어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제가 본 것을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이건 단순히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기억에 관한 것이었고 진실에 관한 것이었으며 한국이 세상에 남긴 숨겨진 선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었어요. 진실은 기록되어야 해. 기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한국은 존중받아야 해. 2달 후 저는 오스트리아 빈의 높은 유리 건물 안에 서 있었어요. 국제언어학 학회가 곧 시작될 참이었죠. 제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어요. 제 주위에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온 교수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를 펴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제가 산속마을에서 모아온 연구, 즉 한국의 기억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몇몇 교수들의 얼굴에 찡그린 표정이 보이고 있었어요. 한 독일인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죠. 이건 단순한 기후 적응일 뿐이야. 추운 지역이라면 어디서든 바닥 난방을 발명하지. 그러자 프랑스인 교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이건 문화적 차용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아마 중국이나 다른 데서 배운 거겠죠.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은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찌르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죠. 만약 그들이 저를 비웃는다면? 만약 그들이 한국을 무시한다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순간 저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곧 아이들의 목소리, 노인의 노래, 린의 용감한 약속이 떠올랐어요. 제 손에 닿았던 따뜻한 온돌 바닥이 기억났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7가지가 일치합니다. 온돌 난방 발효 항아리 억양의 패턴, 우음음악, 조상의 이야기, 쇠도구 그리고 목공의 디자인. 이 7가지가 모두 우연히 겹칠 확률은 10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회의장은 고요해졌어요. 그때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차오지아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의 산속 노래였죠. 잠시 후 저는 녹음기에서 아리랑을 틀었어요. 두 멜로디가 겹쳐지고 있었어요. 함께 올라가고 함께 내려오며 두 개의 강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하나로 섞여 있었어요. 회의장은 얼어붙었어요. 교수들은 몸을 앞으로 숙였고 어떤 이는 입을 가렸어요.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침묵이 깨졌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고 마침내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을 표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속삭였죠. 한국은 작지 않아. 한국은 위대해. 한국은 기억이야. 몇 주 후 저는 소피아와 린 그리고 마을 아이들과 함께 서울로 향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아이들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빛나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조상의 땅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죠. 서울에서 우리는 국립국악원을 찾았어요. 한복을 입은 한국의 가수들이 전통 악기를 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레고 있었죠. 공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그들의 산속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한국 가수들이 아리랑으로 화답했죠. 두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어요. 하나는 베트남산에서 또 하나는 한국의 심장에서. 그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 과거와 현재,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어요. 제 가슴은 벅차올랐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슴없이 울고 있었죠.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마침내 더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었어요. 애정, 연결, 사람다움을 뜻하는 그 단어 속에 있었죠. 정은 온돌 바닥의 따뜻함 속에 있었고 발효 항아리 속의 나눔에 있었어요. 정은 아이들의 목소리와 노인의 노래 속에 있었고 한국이 사람들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연결하는 방식 속에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야. 한국은 달이고 한국은 길이고 한국은 정이야. 그날 밤 저는 서울 하늘 아래를 걸으며 빛나는 간판들을 올려다보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흘렀죠. 제 마음은 정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오만했던 교수를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은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새로운 제가 서 있었어요. 겸손해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의 힘은 정이야. 한국의 진실은 기억이야. 한국의 선물은 연결이야. 그리고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알았어요. 한국은 작지 않아. 한국은 위대해. 한국은 기억이야. 한국은 역사야. 한국은 정이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